오늘 목요일이지?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에서 이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문제가 67페이지 있어요. 풀어왔죠? 그죠? 질문 있어요? 응? 아, 채점해야 돼. 아, 선생님 참. 채점해야 되군요. 잠시만. 무슨 문제? 개념 확인 문제지. 페이지 67페이지. 자, 질문사항 있어요? 뭐 개념이니까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아. 그러면 다음 내용 좀 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어요. 그죠? 네. 자, 그럼 원자의 구조가, 뭐 원자 핵과 그다음에 전자로 되어 있다. 그다음에 원자 간에는 양성자, 중성자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통합과학을 보면은 이 원자 핵을 구성하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중성자를 빅뱅 이론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통합과학에는 쿼크라는 입자가 더 나옵니다. 알았지? 그러니까 쿼크가 만나서 양성자, 중성자를 이루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자연계에는 아주 작은 입자가 두 가지가 있는 거지. 뭐하고 뭐가 있냐면 전자와 그다음 쿼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그런 얘기를 포함하고 있는 게 통합과학이야. 알았지?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통합과학 얘기를 해주는 것은 통합과에 그런 내용이 나온다는 거지. 굉장히 다른 내용을 가지고 이제 통합과를 만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통합과학을 여기서 안 했던 학생들도 화학원을 하면서 제가 통합과학 이런 거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게 그대로 나오는 거야. 알았지? 자, 그래서 이제 원소를 나타내 주는 게 원소 기호예요. 알았죠? 원소 기호인데 원소 기호를 갖다 이렇게 쓰게 되면 예를 들어 헬륨이라 하자. 그럼 2하고 4를 쓰거든. 2하고 4를 쓰는데 2를 갖다 뭐라 그러냐면 이거 배웠을 거예요. 이거 원자 번호라고. 원자 번호. 그런데 모든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입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중성이라는 얘기는 그 원자들이 가지고 있는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어떻다? 같다. 그러면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이면서 전자 수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4라고 돼 있어. 4. 이 4라고 돼 있는 값이 뭐냐면은 질량수예요. 질량수. 그래서 이 질량수는 양성자와 그 다음에 중성자의 수를 갖다 합해서 우리가 질량수라 그래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건 이 질량수와 우리 지난 시간에 원자량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원자량. 그치? 선생님이 모래 개념을 가르쳐줘서 원자량 배웠을 거야. 이게 같은 얘기는 아니야. 알았어. 그러니까 원자량은 실제 질량을 탄소의 실제 질량과 비교한 상대적인 값이야. 알았어. 그냥 단지 질량수는 원자들이 가지고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합을 갖다 나타내 주는 게 질량수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원자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정리되어 있으니까 이 내용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거 볼까요? 자, 지금 이제 양성자를 빨간색으로 하고요. 중성자를 회색으로 했어요. 책에 보면. 자, 그럼 양성자 한 개죠. 그럼 원자 번호 몇 번이에요? 1번. 그대로 1번. 1번. 질량수는? 네. 자, 그러면 1번은 그냥 수소야. 네. 자, 그 다음에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하나니까 1번이죠. 네. 그러면 질량수 2. 얘도 수소예요. 그 다음에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2개. 그럼 원자 번호는 1. 그 다음에 질량수는 3. 그럼 모든 원자들은 이 원자 번호에 의해서 종류가 달라지거든. 그러니까 원자 번호는 다 똑같으니까 같은 원소야. 그런데 뭐가 다른 거냐면 양성자 수가 달라서 질량이 다른 그러한 원소들을 뭐라고 하냐면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위원소는 같은 원소 다른 질량. 자, 같은 원소 다른 질량이라서 굉장히 다양한 표현을 써요. 일단 양성자 수는 같은데 다른 질량이다. 그럼 중성자 수가 다른 거야. 자, 그 다음 뭐 이렇게도 써요. 자, 같은 원소니까 화학적 성질은 같다고 얘기해줘. 질량이 다르네? 그건 질량 물리적 성질이야. 알았지?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의미, 같은 원소 다른 질량이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동위원소에 관한 특징을 알 수가 있는 거야. 알겠어요? 네. 자, 이걸 다 놓고 다 외울 수는 없잖아. 양성형 수는 같은데 중성은 다르다. 원자 번호는 같은데 질량수가 다르다. 물리적 성질은 다른데 화학적 성질은 같다. 이런 걸 다 외울 필요는 없다고. 자, 원소란 얘기는 수소란 뜻이야. 그러니까 수소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죠. 화학적 성질은 같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질량이 다른 거기 때문에 무게가 달라. 그러니까 무게, 쉽게 얘기하면 질량, 무게 이런 것들은 전부 물리적 성질이라 그래. 알았지? 네. 자, 그래서 그런 원소들을 우리가 동위원소라고 부릅니다. 자연계에는 이런 동위원소들을 모든 원소들이 동위원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았지? 그러니까 동위원소가 없는 애가 없다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1번도, 2번도, 3번도, 4번도, 5번도 다 가지고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여기 보면 탄소도 있습니다. 탄소가 있는데 탄소는 원자 번호가 6번이고 질량수가 12짜리인데 얘 원자량을 10이라고 실제 원자의 질량을 12로 기준 잡았죠. 그래서 13짜리가 있어요. 이건 동위원소입니다. 6번에 13짜리. 그럼 얘는 양성자 6개, 중성자 7개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네. 그럼 실제 질량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랑 탄소 얘 있죠. 얘랑 비교했더니만 원자량이 13.003이야. 달라지지. 네. 이거는 이제 실제 질량을
비교한 값이자 13.003. 제가 아까 그럼 이 얘기 이해돼요? 원자량과 질량수는 같다 다르다. 질량수는 다르다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이제 같게 생각하냐면 문제 이렇게 나와. 얘를 그냥 원자량 1로 나오고 얘를 2로 내오니까 마치 같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야. 알았지? 근데 대학을 가죠? 여러분 이제 나중에 커서 4년 뒤에 대학을 가면 원자량을 이렇게 안 써요. 2.0147 뭐 이렇게. 그 다음엔 얘는 11로 쓰는 거 맞아. 근데 만약에 얘 13짜리가 나왔어요. 이거 13이라고 안 해. 13.0032참 이렇게. 알았죠? 네. 자, 산소도 마찬가지로 16짜리도 있고 17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염소도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35짜리하고 35짜리 37짜리가 있어요. 질량수가 35, 37이라고. 그럼 원자량은 이렇게 이게 34.969잖아. 근데 이제 보통 35라고 많이 표현하고요. 36.966이잖아. 얘를 37로 많이 표현해 줘.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들이 생각할 때, 원자량과 질량수 똑같네. 그렇게 착각들을 하는 거야. 알았죠? 자, 그렇다면 이런 원자들을 이제 이 원자량을 평균 원자량이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원자량을 표현하게 돼 있어요. 평균 원자량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평균 원자량은요. 시그마가 뭔지 알죠? 네, 합이란 뜻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원자량과 비율의 합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원자량과 비율을 곱한 다음에 더하면 된다는 뜻인데 이제 CL이 있는데 35짜리가 자연계 75%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자량이 37짜리가 25%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75, 25 무시할 수 없는 비율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원자량을 35라고도 37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지. 왜냐하면 염소라는 35짜리가 족이 있고 37 여기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무작위로 섞여 있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원자들은 이제 평균 원자량을 구해야 돼요. 자, 퍼센트하고 비율은 차이가 있는 거죠. 퍼센트는 100분율이고 비율은 뭐 0.75, 그 다음에 4분의 3 이런 식의 값을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35에다가 뭘 곱하냐면 0.75를 곱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시그마라는 의미는 덧셈을 의미하는 거고 37짜리는 0.25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하게 되면 35.5라고 구해져요. 알겠죠? 35.5. 자, 그래서 이 35.5가 평균 원자량이고 모든 주기율표상에 있는 원자량은 모두가 평균 원자량을 나타내주게 돼 있어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염소는 35.5라는 평균 원자량 같습니다. 알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이런 게 우리한테 오히려 좋아요. 뭘 좋냐면 원자량이 주어지지 않으면 문제를 못 풉니다. 그렇잖아요. 자, 원자 번호까지는 외워야 돼. 하지만 원자량까지는 우리가 외울 수가 없어. 왜 그래?
동위원소와 비율을 다 기억해야 되잖아. 그럴 사람이 누가 있냐? 그래서 다행스럽게 모든 문제에서 원자량이 주어집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동위원소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원자량을 찾던가 비율을 찾던가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이 관계식을 기억하고 있는 게 당연하겠죠. 안 그렇습니까? 자,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하게 되면 평균 분자량이라고 있습니다. 자, 평균 분자량은 지금 여기에 있는 동위원소들이 만나서 분자를 형성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 분자량은 평균 원자량의 합. 요도 되고요. 그 다음엔 가능한 분자량과 그 분자량의 비율을 또 곱하고 합해주면 된다라는 뜻인데, 자, 예를 들어 봐야죠. 자, CL이 있어요. CL이 35짜리도 있고 37짜리도 있잖아. 그지? 그러면 이 CL2가 만들어질 때 CL2는 35짜리하고 37짜리들이 이제 이렇게 하나씩 만나가지고 이루게 되는 게 CL2야. 그러니까 CL이랑 원자량은 35도 있고 37도 있으니까. 그러면 가능한 분자량은 35, 35가 만나면 얼마니? 37, 35가 만나면 72. 35, 37이 만나면 37, 37이 만나면 4 이렇게 됩니다. 자, 따라서 가능한 분자량은 세 가지야. 70, 72, 74. 자, 각각 35와 37의 비율은 0.75니까 내가 분수로 쓸게요. 4분의 3, 4분의 1, 4분의 3, 4분의 1. 여러분 확률 알아요? 확률? 확률 배웠어요? 수학에서? 안 배운 사람? 확률이 언제 나와? 중학교 때 확률 나오니? 네. 아, 그래요. 또 이런 거네. 남자가 있는데 남자 중에 대머리를 가 있어. 네. 그다음에 안경 낀 사람도 있어. 그러면 대머리면서 안경 낀 사람의 확률은 어떻게 해줘? 그렇죠. 곱해지는 거 맞죠? 그러니까 대머리의 확률과 안경 낀 사람의 확률을 곱해주면 대머리면서 안경 낀 사람의 확률이 되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동위원소의 비율을 배웠어요. 비율이 뭐냐면 자연계 존재 비율이기도 하지만 얘는 4분의 3만큼 있다는 것은 자연계에서 얘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4분의 3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있어. 뭐 거의 50대 50으로 있지. 맞지? 그러면 길거리에서 무작위로 남자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50%야. 그지? 또 여자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또 50%야. 알았지? 그러니까 비율은 확률하고 똑같아.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4분의 3과 4분의 3을 곱하면 70이라는 분자량을 갖는 분자들의 비율이 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16분의 9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분의 3과 4분의 1을 곱하면 16분의 3이 돼요. 16분의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16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똘똘한 거 한번 더 얘기해 줄게. 자, 염소를 만들 때 35 더하기 37과 37 더하기 35는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 다른 경우. 알았지?
되게 중요해. 근데 결과는 70이잖아. 네. 알았지? 그러면 72죠. 72에 대한 확률은 16분의 3에다가 곱하기 2를 해주는 거야. 그럼 16분의 6이 돼. 이해돼? 어? 네. 아니면 그게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얘네들이 같기 때문에 둘을 다 더해줘야 된다는 사실만 알고 있어도 돼요. 지금은 이제 뭐 72를 나타내 줄 때 35, 37, 37, 35가 다른 경우라는 걸 이해를 못했다면 72를 나타내 준 애가 16분의 3이고 72가 16분의 3이니까 두 놈을 더해야 된다는 것만 알아도 돼요. 알겠어요? 하지만 나중에 선생님이 지금 한 얘기를 이해는 해야 돼. 35 더하기 37과 37 더하기 35는 다른 경우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온 이 비율을 모두 다 더하면은 얼마가 나와야 돼요? 1이 나와야죠. 자, 그러면 이제 다 됐어요. 그렇다면 CL2의 평균 분자량은 아까 평균 원자량의 합이라 그랬죠. 그 평균 원자량이 얼마였냐면 35.5하고 35.5를 더한 값, 이 값이랑 70에다가 16분의 9를 해주고 72에다가 16분의 6을 해주고 74에다가 16분의 1을 해준 값하고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정확히 71이 계산이 됩니다. 양쪽 다. 위에 있는 경우나 밑에 있는 경우나 결과값은 71이 나와요. 알았죠? 자, 그래서 이런 걸 평균 분자량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값들을 가지고 개념 확인 문제는 좀 풀어보세요. 알았죠? 이건 숙제입니다. 요점 정리하면서 숙제하시면 돼요. 알았죠? 네. 자, 뒤에 문제까지. 문제 숙제는 여기에 있는 75페이지까지가 문제 출제예요. 쭉 풀어와봐봐.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오늘은 새로운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그 러더퍼드, 그다음에 체드윅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완성이 됐다라고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원자 해결. 알았지? 이제 원자에 대한 궁금증은 이제 없어요. 1948년도에 중성 미자라는 게 또 발견되면서 원자 핵 안에는 그런 입자들이 있다. 그래서 끝났어. 그래서 조금 더 나가면 이제 핵력이라는 게 있는데 그 핵력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다루지 않아요. 알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끝난 거예요. 원자 핵은. 궁금한 건 뭐냐면 이 전자예요, 전자. 이 전자에 대해서 궁금증을 이제 가지게 되고 이 전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러더포드가 얘기했던 것처럼 행성 모양이 된 거죠. 전자가 행성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돈대. 근데 이거는 물리적으로는 무조건 말이 안 돼. 왜 말이 안 되냐면 이 전기를 띤 입자가 휘양 먼 운동을 하면요. 이게 에너지를 잃고 부딪혀요. 알겠지? 이제 여러분들 과학에 관심이 좀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입자가속기라고 알아요. 입자가속기? 입자가속기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어디 있어요? 최근에 근처에 지역이라도 다른 데로 어디야? 저기 첨단에? 우리나라 입자가속기는 유일할 겁니다. 포항이 하나 있어요. 포항이 있어. 다른 거 뭐 하나 짓는다 이 친구. 그래. 그래 봐요. 근데 그래도 그거 하나가 되게 유명해. 조그만한 하나가. 그 하나가 유명해서 외국에 가면
그 입자가 섞인 포항이 있는 거 요새 외국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너무나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 작아요. 입자가 섞기는 세계 최대가 그 세계 최대가 어디 있지? 네바다에. 그러니까 보통 입자가 섞기는 이 사이즈가 도시 정만 해요. 도시만 해요. 도시 전체가 그러니까 이제 도시 전체가 입자가 섞기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돌아요. 그래서 이제 입자가 섞기를 어떻게 짓냐면 입자가 섞기를 만들어요. 응? 만들면 이제 나라에서 만드는 거야 입자가 섞기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사람들은 분양을 해. 건물 분양을 하듯이. 여기 이런 식으로 분양을 해. 분양을 해. 연구소들이 막 분양이 들어와. 어? 응. 그럼 이제 사람들이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주변에 아파트들이 서. 그럼 이제 하나의 도시가 되는 거야. 신기하죠? 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왜 입자를 잘하냐면 선생님이 저 연구했던 게 엑스레이를 연구했던 사람인데 선생님이 입자가속기 그 연구소에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뭐 입자가속 연구소가 아니라 나라에서 만든 입자가속기의 한 부분을 이렇게 입자가속기에 있단 말이야. 이게 한 남구 정도 사이즈는 되겠다. 광주 남구 정도 사이즈는 되겠다. 그럼 거기 이제 있으면 이제 여기 요만한 한 동이 이쪽에서 나오는 게 엑스레이하고 이제 몇 가지가 나와요. 이 연구동에서 우리는 엑스레이만 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자가속기가 굉장히 어마무지한 그런 연구 시설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입자들을 이렇게 샥 회전을 시킨단 말이야. 그럼 회전을 시키면 거기에 뭐 엑스레이도 나오고 뭐 감마레이도 나오고 막 이래요. 알겠지? 그러니까 봐. 그러니까 이 작은 세계에서도 얘가 원운동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이 전자가 원운동을 절대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아이고 이 전자가 어떻게 돼 있을까 여러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전부 다 물리학자들이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원자 모형인 뭐 보의 원자 모형을 하기에 앞서서는 이 빛이라는 거를 좀 기본적인 사항을 좀 알아야 되는데 빛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파동인데 파동 배운 적이 있죠. 언제 네. 배웠어요? 그럼 1학년 때 배웠었죠. 많이 배웠죠, 중학교 과학이. 근데 고등학생들 가면 다 모르는 안 배웠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빛이 말이죠. 전자기파라 그래요. 전자기파. 그냥 파동이야. 그래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기장하고 자기장들이 이런 식으로 파동을 치면서 우리한테 오는 게 빛이거든요. 그래서 파동인데 이 파동은 기억하려나 모르는데 파동은 내질의 진동에 의해서 에너지가 전달되어지는 걸 우리가 파동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파동을 이해를 하려면 파도 생각하면 돼. 파도가 있는데 파도가 막 쳐가지고 파도가 막 쳐서 바위도 깨트리고 막 이러잖아. 네. 맞죠? 그러니까 이제 뭐를 할 수 있는 거냐면 그 파동 자체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야. 한마디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파동이 빛이래요. 빛이 파동이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돼 있대요. 그럼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얘기해봐. 여기를 뭐라 그래요? 음, 잠깐 먹었어요? 네. 마루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 마루. 산마루, 산마루. 좋아. 여기는 뭐라 그래? 골짜기, 골짜기. 골. 알았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라 그러냐면 진, 폭. 이런 게 명칭이야.
근데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건 진폭은 그렇게 크게 뭐 중요치 않아요. 진폭은 뭐와 관계 있냐면 파동의 세기하고 관계가 있어.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파도가 1m짜리가 있고 3m짜리가 있고 5m짜리가 있어. 이게 진폭이거든. 그럼 어느 게 훨씬 더 위험하니? 5m 훨씬 위험하지. 그러니까 세기 세기. 이거는 이제 우리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길이가 있어요. 길이. 이 길이를 뭐라 그래요? 파장? 오케이. 그래서 파장은 흔히 한 파동의 길이가 되고 단위는 미터가 됩니다. 미터? 몇 미터? 미터. 근데 이제 한 파동이라는 게 사실 뭐냐면 여기서 이제 위에서 파동은 매질이 진동한다 그랬잖아. 파동이라는 것은 파도를 생각해. 바닷물이 있잖아. 자, 바닷물이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오기만 해. 알았어? 이걸 한 파동이라 그래.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오는 동안에 여기 있는 이런 웨이브는 이렇게 움직이는 좀 보일 뿐이야. 알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바닷물이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시간이 있겠지. 네. 그런 걸 주기라 그래. 주기. 기억이 하나씩 나죠? 네. 세크를 쓰고요. 자, 그럼 봅시다. 뮤라 그래서 진동수가 있었을 거예요. 기억해요? 네. 자, 진동수가 뭐였어요? 이거 자, 기억해 보세요. 1초 동안에 진동한 횟수예요. 횟수. 몇 번 왔다 갔다. 자, 주기가 0.1초야. 네. 자, 1초 동안 몇 번 왔다 갔다 해? 10번. 자, 파도가 물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0.1초 걸렸대. 그럼 1초 동안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거야? 10번 왔다 갔다. 알겠지? 네. 자, 주기가 0.01초였어요. 그러면 몇 번 왔다 갔다 해요? 100번.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진동수라고 하는 것은 1초를 주기로 나눠주는 거니까 주기분의 1이 진동수가 되고 네. 단위는 세크분의 1이 되면서 얘를 다른 말로 헤르츠라는 단위를 써요. 헤르츠. 사람 이름을 써서. 자, 그래서 파동을 얘기할 때는 파장과 주기와 진동수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했다가 파동을 갖다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 파동에서는 파동의 속도, V는 어차피 속도의 속도. 자, 바다가 파도가 아주 그냥 빠르게 올 경우도 있고, 그지? 황천이 올 경우. 내일 낚시하러 가는데 파도가 좀 잔잔해야 될 텐데. 파도 세면 막 발명이 나오고. 야, 도다리 잡으러 갔나? 도다리 잡아왔냐? 언제 왔냐? 낚시 안 해봤어? 봐라. 너 선생님 아들 니네만 나이 많을 때 낚시 데려갔더니 잘 잡던데. 응? 배멀미에서 못 가? 자,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야, 맞지, 얘들아? 그죠? 예, 시간분의 거리. 그럼 파동에서 시간은 뭐가 돼요? 주기. 거리는? 그렇지. 그냥 시간분의 거리야. 그런데 여기에 주기분의 1이 진동수라고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얘는 속도를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어. 파장과 진동수의 곱으로. 그럼 미터 퍼 세크.
그래서 이제 물리 원이나 하게 되면 이제 맨 끝에 단원에서 이것도 배워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고 빛의 속도 c. 자, c를 가리켜서 이제 뭐라 하냐면 흔히 광속이라 그럽니다. 광속, 빛의 속도. 광속이라 그러고 빛은 파동이니까 파장과 진동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광속은 일정하다는 법칙이 있어요. 알았지? 우주에서부터 빛이 날아오는데 우주에서부터 우리 지구로 들어올 때 속도가 똑같아. 변하지 않는데. 그러면 빛의 파장과 진동수는 무슨 관계죠? 관계가 무슨 관계? 자, 비례 혹은 반비례 둘 중에 하나야. 비례. 응? 비례. 반비례. 얘들아. 곱해서 일정한 건 반비례야. 그래야 될 거 아니야. 봐봐. 얘가 크면 얘는 작아야지. 그래야 얘가 같을 거 아니야. 꼭 기억해. 자, 나눠서 일정하면 비례. 곱해서 일정하면 반비례. 알았어요? 자, 그리고 뭐냐면 파장이 짧다는 것은 진동수가 크다는 거야. 같은 얘기야, 빛은. 봐봐. 이런 빛이 있고 이런 빛이 있어요. 알았지? 네. 자, 이 빛은 이 빛에 비해서 어떤 빛이야? 파장은 길고 진동수는 작아. 그렇지, 그렇지. 그지? 네. 이 빛은 파장은 짧고 진동수는 많은. 큰 빛. 알았어? 뭐 예를 들어 얘가 빨간색이면 얘는 파란색이라 이 말이야. 알았어요? 빨간색, 파란색이 이렇게 파동의 모형이 달라요. 그런데 얘들이 올 때 속도는 같아요, 안 같아? 같지? 빨간색 전구하고 파란색 전구를 딱 키면 동시에 눈에 들어오지? 네. 빨간색 먼저 들어오고 파란색 먼저 들어오지 않잖아.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러니까 얘는 노란색이든 파란색이든 빨간색이든 빛의 속도는 다 똑같아. 네. 단지 뭐가 달라? 차가 달라. 알겠어요? 예,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광속입니다. 그럼 이제 빛이 에너지가 있어. 에너지. 빛 에너지가 모두가 똑같지가 않아요. 알았어요? 자, 빛 에너지가 똑같지 않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지. 뭐냐면은 빨간색 전구하고 파란색 전구의 느낌이 다르죠. 자, 빨간색 전구와 노란색 전구의 느낌이 다르죠. 똑같지 않아요. 알았어요. 그래서 빛 에너지는 어디에 비례한다 그러냐면 진동수에 비례한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그냥 이제 상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플랑크 상수. 근데 상수야. 알았지? 네. 뭐 중력 상수와 같은 상수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이거 나중에 외워야 될 값이에요. 6.6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근데 지금 몰라도 돼. 알았지? 네. 자, 이제 그럼 누가 이걸 얘기하는 거야? 플랑크가 얘기하는 거야. 사람 이름이야. 막스 플랑크. 막스 플랑크가 빛 에너지는 빛의 진동수에 비례한다고 밝혀요. 빛 에너지는 빛의 진동수에 비례한다. 알겠지? 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디어가 7살 때 아이디어. 23살 때 박사를 따요. 27살 때 노벨 물리학상을 받죠. 우리랑 다른 삶이네. 행복할까 행복하지 않을까? 모르죠. 모르죠. 정답이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별로 안 행복할 그지? 야, 7살 땐 딴거 많아봐야지. 7살 때 이런 아이디어를 이 사람이 천재죠, 천재. 세상에 천재 워낙에 많아가지고, 그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진동수에 비례한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진동수를 이 진동수가 빛의 진동수잖아. 그럼 파장하고 광속으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있죠. 람다분의 C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알았지? 근데 여기 다 기억할 필요는 없어. 왜 상수와 동그라미 치면 얘도 상수, 얘도 상수야. 그지? 그럼 일정한 값이기 때문에 비례관계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빛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빛에너지는 어떤 빛이 크냐면 진동수가 크던가 파장이 작던가 같은 얘기지. 같은 얘기. 알았어요? 그러면 먼저 이제 가장 우리가 흔히 접하는 거. 이게 가시광선이거든. 흔히 접한다는 게 아니라 인간 눈은요 가시광선밖에 못 보니까 가시광선이 있어요. 가시광선이 있는데 가시광선도 이제 모든 빛이 합해져서 우리가 가시광선처럼 보이는 거죠. 지금 우리 눈에 가시광선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근데 빛이 들어온다는 건 되게 간단한 건데 설명을 못해. 자, 우리 눈에 우리가 느낄 때 환하면 빛이 있는 거야. 네. 좀 환하죠? 모든 사물이 다 보이죠? 그럼 빛이 네. 있는 거고 그 빛은 가시광선. 아셨어요? 그래서 이 가시광선이 눈에 들어오는데 가시광선을 보라색에서 빨간색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어요. 가시광선. 처럼. 알았어요? 나눠져 있다고. 근데 이 빛들을 다 같이 보니까 우리는 백색광으로 보이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 우리가 뭐 스펙트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요. 일단 빨간색 쪽으로 갈 때 빨간색 쪽이죠. 이쪽 방향은. 이쪽으로 갈 때 빨간색은 화장이 길고요. 그 다음에 진동수는 작아요. 진동수는 작아요. 그럼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 거지? 작은 빛이 빨간색. 자, 보라색으로 갈 때 있죠? 이쪽 방향. 네. 자, 보라색으로 갈 때는 파장이 짧은 빛이고, 그 다음, 파장이 짧은 거니까 진동성 어떻게 될까요? 진동성 큰 빛이겠다. 그죠? 같은 얘기야. 파장이 짧다는 얘기는 진동성 크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아까 본 것 중에 이제 보라색 쪽으로 가는 이쪽 빛일수록 이런 빛이 되는 거고, 이런 빛이 되는 거고, 이쪽 붉은색으로 갈 때 이런 빛이 된다 이 뜻이에요. 아셨죠? 그러면 이때 에너지가 어떠냐면 에너지가 이쪽이 큰 빛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 이거야. 에너지가 작은 빛은 위험하지가 않아. 인간한테. 에너지가 큰 빛은 굉장히 위험해. 자, 그럼 빨간 거 바깥에 있는 빛을 뭐라 그러죠? 적외선이라고. 그다음에 적외선 옆에는 마이크로파. 이거 어디에 있는 거냐면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 마이크로파. 마이크로웨이브라 그러죠? 그 다음에는 라디오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건 전파. 알았지? 이런 어떤 그 빛들입니다. 빛. 다 빛의 한 종류야. 알았어요? 그 다음엔 보라색 바깥에를 자외선. 이때부터는 설설 위험해지죠? 네. 자외선에 오래 노출되면 피부암도 생기고, 뭐 백내장도 생기고, 뭐 다양하게 생깁니다. 그 다음에는 자외선보다 에너지가 큰 빛이 X선. X선보다 에너지가 큰 빛은 감마선. 근데 전부 다 어디서 와요? 태양에서부터 오는 거야. 네. 알았지? 근데 자외선이나 감마선이나 뭐 X선 같은 경우를 좀 이제 오존층에서 이제 이렇게 딱 차단해 주니까 우리가 이제 자연 감마선 정도에만 노출이 돼서 죽지를 않는 거죠. 만약에 그게 없다면 오존층이 없다면 큰일 나겠죠?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파장에 해당하는 빛이 전부 다 쭉 나열될 때
이런 걸 연속적인 스펙트럼이라고 해서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이냐면 얘밖에 안 보이지만 실제로 모든 빛들은 파장과 진동수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알겠죠? 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보의 원자명을 이해할 때는 요 세 가지 정도의 빛 정도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상식적으로만 알아두시면 돼요. 알았죠? 네. 자, 보라색 바깥의 적외선이 더 에너지가 크고 그 다음엔 빨간색 바깥의 적외선이 에너지가 더 작은 빛이다라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셨어요? 네. 예.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연속 스펙트럼인데 자, 그러면 이제 빛에 대한 얘기는 선생님이 어느 전체적으로 해준 거고요. 그러면 이제 연속 스펙트럼이 이제 햇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나오는 게 연속 스펙트럼이야. 알겠지? 자, 그런데 이 물리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방정관 실험 굉장히 많이 했죠. 방정관. 네. 이제 그래서 방정관 실험을 또 합니다. 그래서 이 방정관 실험을 통해서 얻어진 새로운 결과가 있어요. 그 얘기를 조금 쉬었다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쉴게요. 자, 보의 원자 모형을 하는데 이 보의 원자 모형은 뭐부터 이제 시작하냐면 제가 아까지 끝부분에서 얘기했던 게 이런 거예요. 이제 방정관이라고 했어. 이 방정관은 지금도 네이버에 치면 팔아요. 그래요. 예, 5만 원이야. 얼마 안 해요. 금방 만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생겨먹은 이제 방정관을 팔아요. 수소 집어넣어서. 그래서 맨 끝에 전선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다 이제 뭐를 집어넣냐면 어, 뭐를 갖다 걸어놓냐면 고압의 전류를 갖다 걸어요. 그러니까 고압의 전류라는 것은 에너지가 큰 그러한 에너지가 큰 그러한 전기란 뜻입니다. 아셨죠? 그랬더니만 환하더래. 환하다는 얘기가 뭘 뜻하지? 예. 잠시만요. 선생님이 좀 유명하거든. 아,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지. 재수업 때문에 이런 얘기 하면. 어? 그래서 지난번에 그래서 예 선생님이 지난번 학원에 이런 걸 걸어놨었어. 근데 이번에는 못 붙이겠어. 최강. 이게 선생님 프로필하고 이거거든. 근데 이거 걸어놨더니만 애들이 재수업 때 이걸 어디다 걸어? 이거 걸어놓으면 그래서 여기 시험을 여기다 걸어? 여기다 걸까? 쪽팔리지 않아? 뭐, 누가 만들어는 줬는데 못 붙이겠어요. 여기 붙여놔. 여기다가 붙여놓을까? 그래? 생각해. 부끄러워서. 그 얘기 들으니까 못 붙이겠어. 자, 아무튼 이렇게 돼서 이제 수소가 나왔어. 수소가 나왔대? 근데 내가 뭐라 헌했다 그러지 않았어요? 네. 헌했다는 얘기는 무슨 빛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가시광선. 가시광선이 나왔대.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이 나온 거지 뭐. 이렇게.
가시광이 딱 나왔어. 나왔으면은 이거 동그랗게 되냐? 이제 프리즘 알죠? 분광기. 네. 프라즘이라 하기도 하고 뭐 분광기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 통과를 시켜주면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거는 빨주노 편한거. 다시 말하면 연소 스펙트럼. 네. 근데 그 예상만 다르게 내가 다르게 이렇게 빛이 이렇게 분광이 되긴 했어. 다시 말하면 빛이 나눠지기는 했는데 네. 이 나눠지기는 했는데 이 나눠진 게 이렇게 나눠져. 손으로 띡, 선 하나. 여기 띡, 선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띡, 선 하나. 이런 식으로 나눠진 거지.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빨간색이야, 빨간색. 빨간 빛만 여기 나온 거지, 이렇게. 네. 알았지? 그 다음에 여기 뭐 파란색이야. 파란 빛만 이렇게 나온 거야. 예를 들면. 색깔 다르게. 알겠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런 걸 이제 연속적이지 않고 선으로 돼 있다 그래서 이름이 선 스펙트럼이라고 그래요. 선 스펙트럼. 자, 그래서 결과가 두 가지네요. 자, 빛이 나왔다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그 빛을 갖다 나눠봤더니만, 이렇게 나눠졌다는 결과가 나온 거죠. 그죠? 예, 두 가지 결과로 이제 몇 가지 생각해 보는 거야. 생각해 봅시다. 자, 원자핵이 있어요. 자, 원자핵은 플러스야. 자, 전자가 무슨 전기를 띠죠? 마이너스. 그럼 이 마이너스는 플러스하고 같이 가까이 있는 게 좋아? 떨어져 있는 게 좋아? 어? 어떻게 좋아요? 음, 가까이 있는 게 좋아. 알겠지? 그랬을 때 뭐라 그러냐면 안정하다는 표현을 써요. 그 안정하다는 표현은 에너지가 작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 책상 위에 물체가 있어. 그럼 책상 위에 물체가 있으면 책상 위에 물체가 있을 때가 가장 안정하죠. 에너지 제일 작은 거야. 자, 내가 이 물체를 힘을 줘서 이렇게 들어 올렸어요. 네. 우리 물리에서 일을 했다 그래. 알았지? 자, 그러면 이 물체는 위치 에너지를 갖죠. 네. 그죠? 그럼 위치 에너지가 커진 거네요. 그러죠. 커진 채로 있어요? 떨어지죠. 떨어지죠. 그렇죠. 자연계의 모든 현상은 에너지가 작은 쪽으로 가려고 해. 알았어? 네. 자, 그럼 봐. 여기에 고압의 에너지를 줬어. 고압의 전류를 큰 에너지를 줬어. 흡수할 수 있는 건 핵이 흡수할 수는 없어요. 그나마 자유로운 전자가 흡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이렇게 커졌다고 표현을 하자. 이게 에너지가 커졌다는 뜻이야. 이해되죠? 네. 근데 여기서 전자를 갖다 누가 딱 이렇게 잡고 있는 건 아니잖아. 네. 그럼 전자 자유롭거든. 그럼 지가 알아서 뚝뚝뚝 떨어져야 돼. 어디로? 제일 작은 에너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전자가 큰 에너지를 갖다가 작은 에너지를 갖는 거니까 차이가 생겨 안 생겨? 생겨. 그 차이가 무슨 에너지 형태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빛에너지 형태로 나온다는 걸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모든 에너지를 갖는다면 떨어지면서 모든 종류의 빛이 나와요. 아니네. 얘 아니면 얘만 나왔지. 그렇죠. 그 얘기가 뭘 뜻하는 거냐면 전자는 이런 에너지를 갖는다면 요 에너지를 갖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서 빛 하나, 이렇게 떨어지면서 빛 하나 나오면은 빛이 빨간색 하나, 노란색 하나, 파란색 하나 이렇게 나오겠지. 네. 그지? 그러니까 선 스펙트럼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전자의 자, 아까 이제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라고 얘기했죠. 그걸 에너지 준이라고 합니다. 준위. 자, 이게 이제 전자의 위치 에너지를 생각하면 돼. 알았지? 그럼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특정한
값을 갖는다. 특정한 값을 갖는다. 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발표를 하기를 요 빨간 선 있잖아. 얘는 이제 686 나노미터예요. 486 나노미터예요. 이걸 발표를 하는 거야. 교재에 보면 나와. 656. 656이에요. 486이에요. 이렇게 발표를 해요. 656. 656 나노미터예요. 486 나노미터에 발표를 한다. 알았지? 네. 발표만 할 뿐, 특정한 값을 갖는데 이게 어떤 값인지는 아무도 몰랐어. 이 특정한 값을 갖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걸 발표를 딱 하죠. 하지만 이 숫자들의 조합을 그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 이 조합을 찾아가지고 보내. 다시 말하면 규칙성을 찾아서 보내는 거야. 수학 선생님이.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 보내니까 뭐 물리학자나 화학자들은 뭐 무시했겠죠. 근데 진짜 해봤어. 해봤더니만 그게 딱 맞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중간 과정은 선생님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 가면 지금 알려줄 거고요. 우리는 결과만 보자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이제 나와. 비례상수 쓸게요. 상수에 그냥. 그 다음에 n의 제곱분의 1이라는 값을. 이렇대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를 딱 붙여주는 거예요. a는 그냥 상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상수 뭔지 모르겠지만 비례상수. 상수. 그 다음에 요거는 에너지 준위.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요. 마이너스 왜 붙는지 설명해 줄까? 네. 설명해 줄까? 어디에서도 못 들어봤을 텐데. 그래도 설명해 줄게. 못 들어본 거 좀 해줘야지, 그지? 네. 자, 전자 에너지 중에는 마이너스가 붙어요. 왜 마이너스가 붙냐면, 자, 보라는 사람이 이 얘기를 할 때, 이 물리학자들이, 보가 누구냐면 그 맨하탄 프로젝트에서 그 원자 폭탄 만든 사람이에요. 그럼 물리학자야. 근데 그 물리학에서 가장 기본이 뭐냐면, 만유력 법칙. 아인슈타인 알아? 네. 아인슈타인이 뭐 상대성 이론인데 뭔지 모르지 뭐 그랬다며. 네. 그 사람이 그걸 어떻게 발견했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러한 물리적인 지식을 가지고 자기만의 만유력 법칙을 설명을 하려고 했던 거야. 그러다가 시간축을 딱 집어넣으니까 상대성 이론이 나와버려. 그렇게 나온 게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그 물리를 하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은 뉴턴의 운동 법칙이야. 이제 뉴턴이스. 이제 만유력 법칙이니까 다 알잖아. 이게 지구라고 하자. 작은 물체. 그러면 이때 가장 가까이 있을 때가 힘이 최대야, 최대. 힘이 제일 커. 힘이 제일 커. 힘이 제일 크면 위치 에너지는 제일 작아. 알았지? 힘하고 에너지는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 네. 알았어요? 그럼 이제 이 지구에 가까이 있는 이 물체를 이렇게 떨어뜨려내. 떨어뜨려내요. 이렇게. 멀리 보내는 거지. 그럼 힘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거리가 멀어지면. 그러니까 만유인력 법칙은 거리가 멀면 멀수록 힘이 약해져.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돼? 위치 에너지는 커져요. 아까 했던 똑같지? 자, 여기 있는데 들어 올리면 에너지가 커지는 거야. 응. 쫙 가요. 쫙 가요. 이물체를 어디에 갖다 놓냐면 이물체를 이제 이물체를 거리가 무한대인 곳을 갖다 놨어. 우리 힘이 얼마가 될 것 같아? 빵. 아, 거리가 무한대인데 힘이 어딨어? 그런, 맞지? 거리가 무한대인데 힘이 어딨어? 없잖아. 너무 멀잖아. 힘을 작용하게. 힘이 빵이면 에너지가 얼마일까요? 예, 빵이에요. 힘이 없으면 에너지가 없어. 네, 아주 간단한 얘기야. 힘이 없는데 에너지가 어딨냐?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얘는 최소인데 얘가 최대야. 맞잖아. 자, 점점점 가서 점점점점 가면 작아진다며. 음, 이건 점점 커진다며. 네, 그러면 얘가 최대야. 그럼 여기에 있는 다른 포텐셜 에너지는 무슨 값을 가져야 돼? 음수 값을 가져야 돼. 맞잖아. 최대가 0이잖아. 그럼 0보다 작은 건 음수지.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는 음수를 갖는 거야. 음, 이제 알았어요? 네. 자, 이걸 우리가 원자로 빗대어서 얘기하자. 자, 원자 핵이야? 이제 바꾸면 돼, 원자 핵. 근데 전자야? 그럼 원자핵과 전자는 가까이 있을 때 가장 힘이 크다 그랬지? 네, 그지? 가장 안정한 거야. 뭐가? 포텐셜 에너지가. 네, 어? 네, 근데 이제 그 아까 n이 1, 2, 3, 4 같잖아. 네, 그럼 거기에 따라 에너지가 달라져, 안 달라져? 네, 달라져. 그럼 n은 어디까지 있겠니? 무한대까지 있겠지. 그지? 그럼 무한대 있을 때 전자들의 에너지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야. 이게 에너지 중이야. 그럼 나머지 모든 값은 뭐가 붙어야 돼?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는 거야. 이해됩니까? 이거 다 어디에서 온 거냐면 그 물리 법칙에서 온 거야. 알았지? 이 마이너스가 왜 붙는지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막 짜증내 선생들이 몰라서. 알았어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는 자 바로 이 마이너스가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이게 뭐다? 이게 위치 에너지라는 의미를 가져. 이게 위치 에너지다. 그래서 에너지 준위는 일종의 위치 에너지예요. 위치 에너지는 중학교 3학년 그 끝부분에 나오나요? 음. 자, 여기 이제 선행 학생 하는 학생들은 또 알 거고, 그러지 않아도 뭐 몰라. 그 위치 에너지라는 게 있다는 것만 알아도 돼요. 나중에 또 배울 거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이제 위치 에너지에서 비롯된다는 것만 알면 돼요. 자, 그렇다면 지금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갖는다는 것은 이 n 값이 1 아니면 2, 2 아니면 3을 갖기 때문에 특정 값을 갖는 거야. 1.2 없어. 2.5도 없어. 알았어?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를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근데 그래프가 지금까지의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y는 뭐 마이너스 x분의 1 이와 같은 그래프라든가 y는 ax와 그래프 이런 것도 다른 어떤 그래프야. 왜냐면 예를 들어 y는 ax라 그러면 1차함수니까 이런 그래프잖아. 네, 모든 값을 다 갖는단 말이야, 얘는. 근데 얘는 그렇지는 않겠죠. 그죠? 그래프가 조금 더 심플해집니다. 자, 여기가 이제 전자들의 포텐셜 에너지를 할게요. n이 1일 때, n이 무한대일 때. 자, 무한대일 때 0이라 그랬죠, 아까지? 네, 그죠? 자, 1일 때는 1을 대입해봐, 위에 식에다가. 마이너스 H. 네, 그지? 자, 2일 때, 마이너스 4분의 2. 자, 3일 때, 그렇지. 그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야.
좀 더 심플하게. 맞죠? 뭐 4일 때도 있었죠. 네. 그죠? 또 5일 때도 있었죠. 그럴 수 없지만 6, 7, 8, 9 계속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건 첫 번째,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이제 불연속적이다. 이제 이 불연속이라는 얘기를 처음으로 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전에는 수학에서 전부 다 연속적인 함수들만 다루다가 처음으로 불연속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되고 이제 거기에서부터 수학이 또다시 자극을 받아서 불연속 함수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쭉 풀어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불연속은 별거 아니잖아. 이거지. 1 아니면 2, 2 아니면 3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전자가 n이 3인 에너지를 갖다가 2의 에너지를 가질 때 이거를 뭐라 그러면 전자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전자전이. 근데 이 전자전이를 이제 에너지 준위가 변하는 현상을 전자전이라 그러는데 이걸 쉽게 표현하기 위해선 전자가 n이 3인 곳에 있다가 2인 곳으로 왔어요. 또는 n이 3에서 2로 전자전이 했어요 하면 마치 이동한 것처럼 이제 표현하게 되면 이제 쉽게 이해가 되잖아. 알았지?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에너지 값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전자전이는. 이해됩니까? 알았어요? 네. 자, 3이 커요? 2가 커요? 에너지는. 응? 3이 커야죠. 3이 커야죠. 자, 이렇게 생각해. 머릿속에 여기 원자핵을 여기다 갖다 놔. 알았지? 응. 원자핵 갖다 놓으면 원자핵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에너지 제일 작잖아. 전자니까 그러죠. 점점점 멀어져서 어디까지가 무한대까지 제일 큰 거야. 알았지?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제일 많이 얘기할 때 안쪽, 바깥쪽이라 얘기해줘. 그러니까 원자핵을 여기라고 머릿속에 두란 말이야. 그럼 이쪽은 안쪽이고 이쪽은 바깥쪽이 될 거 아니야. 그러죠. 그러니까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면 에너지가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움직이는 거야. 그렇게 되면 에너지 차이가 있을 거고요. 델타 E라고 합니다. 에너지 차이만큼을 뭐하냐면 방출을 해요. 방출. 알았어? 네. 델타 E만큼, 만큼은 많이 생략해. 만큼 방출. 에너지를 내놓는다고. 그럼 이 델타 E를 구해볼 거예요. 그럼 델타 E가 변화죠, 변화. 이 델타가 변한 건 알아요? 그래요. 델타라는 표현은 변화를 의미해요. 알았지? 자, 작년과 올해 델타 키 차이가 얼마나 나냐. 델타 체중, 그럼 체중이 얼만큼 불었냐 이거지. 맞지? 별거 아니야. 델타 나이, 슬프다. 네. 나는 슬퍼. 니들 좋지? 한 살씩 더 많아지는 게. 네. 뭐 싫어? 야, 나는 너희 때 한 살 먹는 게 좋던데. 어린이 빨리 되고 싶어서. 빨리 되고 싶지 않아? 많이 달라졌는데. 자, 델타 나이 이제 1년에 하나씩. 이 델타라는 건 변화를 뜻하는 거야. 그러면 변화는 큰 거에 작은 걸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에서 뭘 빼주면 되냐면 이 2를 빼주는 거거든요. 알겠죠? 자, 해보자. 혜준아. 네. n에다 3 대입해서 요거 지금 쓴 거 있죠? 요거 쭉 한번 네가 얘기해 줘봐. 위에 있는 식을 이용해서. 2n 마이너스 a 분의 제곱분의 1.
그걸 이용해서. 자, n에다 3 대입해.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9분의 A. 마이너스 9분의 A. 9분의 a. 자, 빼기 또 마이너스 2를 대입해야지. 아, 그러면? 4분의 그렇지. 4분의 2. 어려운 거 아니야. 식에다 대입만 하라. 네. 알았죠? 네. 자, 그럼 이거 식을 좀 간단히 해볼게요. 4분의 a 마이너스 몇 분의 몇이에요? 9분의 a인가요? 네. 자, a는 상수니까. 그제? 숫자들만 계산하면 되겠다. 그제? 성분이 얼마 나와, 그러면? 이렇게. 그렇죠. 36분의 5a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델타 2야. 네. 알겠죠? 네.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원자가요. 그냥 꼴랑 수소입니다. 수소는 전자 몇 개 있어요? 아, 참, 그 전에 이거부터 하자. 지금 여기는 델타 2를 방출한다 그랬죠? 네. 델타 2를 방출해요. 그럼 이렇게는 어떻게 해야 돼? 델타 2를 흡수해요? 얼마만큼이에요? 그럼 델타 2가? 우리 금방 계산했던 건데? 예, 요만큼을 흡수를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여기 있는 전자가 이만큼의 에너지는 흡수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을까? 절대로 안 돼. 딱 이것만큼만 흡수하는 거야. 예를 들어 이게 노란 색깔이야. 네. 어? 네. 알았지? 그럼 노란색만 흡수해. 놀이끼리한 색. 안 돼. 알았어? 자, 요만큼의 에너지 너무 작잖아. 네. 근데 이거만큼의 에너지 분명히 크잖아. 근데 흡수를 안 해. 요것만큼만 흡수를 하게 됐어. 이해돼요? 네. 네. 응? 뭐라고? 더 적은 것도 없습니다. 못해. 이거 못해. 근데 이제 가능이지. 어떤 빛이 요만큼 왔어. 요건 흡수해. 알았지? 딱 그만큼. 근데 여기 있는 전자는 이 빛을 흡수를 전혀 못해.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수소원자 하고 있다 그랬죠? 수소원자 전자 몇 개 있어요? 한 개. 제일 안정할 때가 어디 있어? 얘들아, 제일 안정할 때 수소원자 전자 어디 있어야 돼? 여기서 여기 n이 1인 곳에. 그지? 그럼 가장 불안정한 데가 어디예요? 무한대? 일로 쫙 보내. 무한대로 보내. 알았지? 네. 그러면 이때 델타 2를 흡수하는 건 맞죠? 네. 얼마만큼이에요? 델타 2가 얼마야? 그래, A. 아, 아니,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A니까 그 차이가 A잖아. 근데 이 A라고 하는 이게 이제 우리가 비례상수도 났잖아, 선생님이 이해를 네. 돕기 위해서. 근데 이제 보니까 이 A가 그냥 A가 아니네. 이거는 수소 원자가 H 플러스가 될 때의 에너지. 다시 말하면 수소 원자의 이온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자, 요번 단원에서 배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단어냐면 H가 H 플러스가 되면서 전자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알았지? H가 H 플러스가 되면서 전자가 튀어나와. 이럴 때를 이온화라고 해요. 아셨어요? 이온화가 뭔지 알겠어요? 네. 이온화는 H가 H 플러스 될 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전자한테 이만큼의 에너지를 주면 툭 하고 떨어져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A라고 하는 값을 그냥 상수라고 봤는데 이게 그냥 상수가 아니네요. 이게 이온화 에너지와 같다는 뜻이죠. 네. 그죠? 그리고 이 이온화 에너지는 실험을 통해서 결정을 했는데 1312
kJ/몰이라는 값을 갖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수소 원자에서 전자를 1몰을 떼어낼 때 우리 몰 배웠죠? 네.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떼어낼 때 1312kJ만큼의 에너지가 들어가는 꽤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예. 밥 한 공기가 200, 100kcal 정도 되니까 420줄 정도 되겠다. 그치? 우리가 뭐 1312면 한 두세 공기 정도 되는 거죠. 그 정도의 에너지. 이해돼요? 네. 네. 자, 그렇게 돼. 그럼 이제 A라는 걸 우린 굳이 쓸 필요가 없겠네. 전자의 수소 원자의 에너지 주기는 마이너스 N의 제곱분의 수소 원자의 이온의 에너지로 표현하면 되겠죠. 네. 이제 그리고 이제 이게 보호가 얘기한 수소 원자의 에너지 주기.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 에너지 주기가 돼, 전개. 알았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최종적으로 얻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보이죠? 1312 보이네요. 보이죠? 네. 이게 이온의 에너지라는 거 알겠어요, 이제? 네. 알겠어요? 자, 이렇게 보여 원자 모형에서의 에너지 주기 이렇게 됐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얘들을 그래프로 다시 한번 보면 에너지가 이제 결국 포텐셜 에너지라 그랬고 n이 무한대일 때 n이 1일 때 n이 무한대일 때하고 n이 1일 때 스물 때 4일 때 네, 그러면 여기 값이 무한대 0이었죠. 그죠? 네. 그러면 n이 1일 때는 마이너스 2온의 에너지가 되는 거고 n이 2일 때는 마이너스 4분의 2온의 에너지가 될 것이고요. n이 3일 때는 마이너스 9분의 2온의 에너지가 될 거예요. 맞죠? 네. 이제 근데 선생님 맨 처음에 수소 원자 그 방정관 실험할 때 눈에 보이는 거라 그랬지. 네. 이 눈에 보이는 빛은 n이 2로 전자가 n이 2인 쪽으로 전이를 할 때 이때 빛들은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이 들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빛이 먼저 이제 나오게 된 거야. 알았지? 네. 그래서 이거 아까 그 발모라는 수학 선생님이 있지. 그 발모라는 수학 선생님에 의해서 이게 결국 시작점으로 해가지고 보호의 원자명이 나온 거거든. 그래서 이제 발모 계열이라고 표현. 발모 계열. 알았지? 자, 그러다가 이제 과학과 기술이 이렇게 같이 발전을 하잖아. 네. 그지?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이제는 자외선도 검출이 되고 적외선도 검출이 된 거야. 그러니까 자외선은 검출된 애들을 파장을 딱 보니까 n이 1인 곳으로 전자가 이렇게 전이를 할 때 이렇게 또 여기서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n이 1인 곳으로 전자가 전이할 때는 자외선 영역의 빛이 나오더래요. 그럼 나중에 이제 기술 발전해서 알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사람이 라이먼이에요, 라이먼. 라이먼이 이걸 발견한 거죠. 네. 그다음엔 또 n이 3인 곳으로 이렇게 저 빛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쪽은 적외선이에요, 적외선. 적외선. 그래서 이 사람은 파셴이라는 사람이 이걸 또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화학을 또 처음 접하는 학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문제 내요. 외울 때는 자라 알아, 자라. 자라가 대머리잖아. 자라가 가발을 쓰고 적을 깨부순다. 자라가 군사인가 봐요. 그럼 라이먼님. 라이먼. 그래서 자라, 가발, 적파. 이렇게 이제 기억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근데 뭐 지금 뭐 외워봐야 별 소용없고 나중에 외우세요. 네. 내신 시험에 나오니까. 네. 자, 그럼 봐봐. 이 전자가 이제 이렇게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이라는 게 이 보호의 원자 모형의 가장 중심적인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보호라는 사람이 사람들 설명을 하려고 이제 원자 모형을 제안을 하는 거야. 원자 모형을 이제 이용해서 설명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해서 설명해 줘. 이렇게. 이게 뭐냐면 처음으로 껍질이라는 개념을 써요. 전자 껍질. 그 다음엔 궤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궤도. 궤도가 뭔 줄 알지? 뭐 공정궤도, 자전궤도 이런 궤도. 네. 알았지? 전자 껍질, 전자 궤도란 말을 쓰는데 이건 진짜 껍질이야? 진짜 궤도야? 가상. 아니야. 아니지. 그냥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껍질을 도입할 뿐이잖아. 네. 그러니까 껍질을 갖다 이제 도입하니까 이제 설명이 쉬운 거지. 근데 오해를 낳은 거야. 어떤 오해를 낳냐면 양파 껍질. 뭐 원자가 양파냐? 아니지? 그지? 그러면서 이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껍질 이름을 붙여요. K 껍질, L 껍질, M 껍질, N 껍질. 이름 붙여요. 숫자도 붙여요. 아까 N이 1이었잖아, 여기. 네. 요건 N이 2, N이 3, N이 4라는 그런 숫자를 붙여요. 알았죠? 그래서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N 이걸 주양자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주양자수. 자, 하지만 숫자와 껍질 이름을 붙이지만 얘는 진짜 껍질이 아니야. 아니야. 뭐를 표현하려고? E1, E2, E3, E4라는 전자들의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걸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지금 수소원자하고 있죠. 네. 자, 수소원자는 가장 안정할 때가 전자가 어디에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다시 말해 이 에너지를 가질 때 가장 안정하대요. 자, 이걸 이제 바닥 상태라고 바닥 상태라고 합니다. 가장 안정할 때. 알았죠? 그다음에 에너지가 커져요. 자, 그럼 델타 이만큼을 흡수하면 에너지가 커진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자, 이렇게 델타 2를 흡수했어요. 네. 그러면 이 전자는 에너지가 큰 상태에 있는 걸 들뜬 상태라고 합니다. 됐죠? 네. 자, 들뜬 상태에 있는 전자가 다시 바닥 상태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다고 그랬죠, 내가. 오늘 계속 그거 했잖아. 네. 그럼 델타 2를 방출을 해요. 어? 네. 그런데 이 방출될 땐 반드시 어떤 에너지 형태라고 그랬어요? 비례는 형태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왜 중요한지 알아? 자, 이게 만약에 이런 현상이 없었으면 우리 이런 빛도 없어. 우리 맨날 백열전구만 써요. 그러니까 백열전구는 뜨겁게 열을 가해서
그 열이 비대너지로 변하는 거야. 지금 형광등, LED 이런 애들은 만지면 별로 안 뜨거워요. 네. 손을 만질 수 있어요. 네. 그지? 근데 어떤 현상을 이용한 거야? 이거 전자에다 에너지 줘가지고 쫙 올렸다가 LED 툭툭툭 떨어지면서 빛이 막 나오는 거야. 그게 바로 조명이에요, 조명. 굉장히 편리한 현상이잖아. 네. 알았어?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온 게 보호의 원자 모형. 자, 보호의 원자 모형이 어떻게 나온지 알겠지? 여러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나온 게 보호의 원자 모형인데 결국 핵심은 전자들의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고 그걸 가지고 식을 만들어서 그래프와 모형을 얘기했는데 껍질과 그 다음엔 주양자수를 이용해서 설명을 해줬을 뿐이야. 알았죠? 하지만 우리는 껍질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 껍질로 이제 설명이 가능해야 되겠죠. K 껍질에서 L 껍질로 갔어요. L 껍질에서 K 껍질로 왔어요. 이런 식으로. 이해됩니까?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제 교재 내용이 있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할 겁니다. 숙제는 일단은 요점 정리는요. 네. 네, 요점 정리는 여기까지 하세요. 아, 네. 여기까지 요점 정리 하시면 돼요. 네. 알았죠? 네. 문제는 이 전에 문제는 다 풀어오시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죠? 네. 수고했습니다. 진도 보내세요. 아, 네. 네.